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차원 속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뭘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개인도 자기의 앞으로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 시대가 지금 하나의 이행기, 즉 뭐냐면 과거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막을 내렸는데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이행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키워드로 제가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업들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것을 종종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자신들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을 지향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해외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 표현을요 조금 바꿔가지고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든가 혹은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는 DNA라는 표현을 쓰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이것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잘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6개의 그러니까 꼭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요, 제가 선택한 것은 2000년이라는 수치입니다. 2000년이 갖는 의미는요, 먼저 첫 번째는 2000년은 21세기가 시작하는 해잖아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요 2000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들은 2000년부터 2100년까지 살아갈 21세기를 꼬박 살아갈 그런 세대다. 왜냐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2000년이라는 것이 뭘 의미를 갖냐면요,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경제든 정치든 군사든 모든 면에 있어서요. 근데 미국에 20세기를 상징하는 기업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기업들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이름이죠. 에디슨이라는 사람, 발명왕으로 불리는 에디슨이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70만 명 이상을 고용했었던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기업의 주가가요 2000년경에 정점을 찍고요, 여기가 지금 딱 보게 되면은 한 2000년 정도 되죠. 2000년경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까지의 이제 흐름인데 한 20년이란 기간이다 보니까 좀 실감을 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최근 5년 2015년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러니까요 5년을 보게 되면은 더 실감이 느끼실 텐데요. 주가가 더 급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죠. 바닥에서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의 주가는 엄청 올랐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기록 갱신을 하고 있듯이. 근데 미국의 대표 기업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은 미국의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조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요 제조업의 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조업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겉에 철강부터 시작해서 안에 전자 그리고 유리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GM이라는 회사 굉장한 회사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3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 회사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 뭡니까? 2000년 4월 28일이에요. 이때 딱 정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금융위기 터지던 당시까지 제가 일단 여기 보여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당시에 GM이 파산을 했었어요. 파산을 해가지고 국유화가 됐었습니다. 한때요. 이걸 그냥 파산시킬 수만 없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 자금 투입해가지고 이걸 국유화 시켰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국유화 시켰다가 금융위기가 좀 진정되면서 사실 민영화를 시킵니다. 민간 자본에게 다시 그러니까 팔아치우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조롱식으로 GM의 약자를 거버먼트 모터스라고 이렇게 조롱거리로 그러니까 정부의 자동차 회사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모터스라는 건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뉴 GM이라고 합니다.
과거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올드 GM하고 이제 뉴 GM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한 2011년경에 이제 민영화 시켰어요. 그 민영화 시키고 난 다음부터 쭉 주가를 봐보세요. 거의 회복이 안 돼주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엄청 올라간데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주가는 안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제너럴 모터스도 미국의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미국의 주가 지수 하게 되면 제일 떠오르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뭡니까? 다우 지수라고 우리가 있죠. 다우 지수가 30대 종목,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거기에 포함됐던 기업들인데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니까요. 근데 다 탈락했어요. 탈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에서 니네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방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20세기를 상징했던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2000년경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2000년인가? 그렇죠? 또 하나는요. 우리 사회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청년들의 일자리죠.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90대 초에 OECD 보고서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청년 실업은 잘 사는 나라의 문제예요. 청년 실업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회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도 청년 실업률이 3배 내지 4배가 많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의 청년들은 되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 고용하고 싶어하는 노동력이 어떤 노동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은 기업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노동력이겠죠. 그럼 많이 벌어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은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했을 때 이미 입사한 기존 직원들은요, 숙련도, 스킬, 영어로 스킬이죠. 숙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신입사원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는 교육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값 높이기 위한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 실업은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늘날 세대들이 전체 사회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기업이 고용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고학력자들인데.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고 기업이 선호하는 노동력인데 고용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가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하도 이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걸가 이제 나타나냐면요. 대학에서 우리가 습득한 우리가 인지량,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수행할 업무에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학 졸업자가 현장에서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가 요구하는 지식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2000년경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봐보세요. 2000년경이죠.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대학 졸업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요구하는 인지량이에요. 근데 2000년 이전까지는 대학 졸업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필요한 인지량을 대학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는데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고 앉았죠.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2000년 이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대학에서 쓸만한 인재를 공급 안 해준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즘은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해준다면 채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요. 대학 교육이 어쨌든 간에 이런 효과성이 굉장히 약화되는, 전 세계에서 대학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지금 이거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00년 전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가 이게 제조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세기는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이 가장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든 현상을 탈공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공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벗어난다 이거죠. 탈공업화가, 즉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2000년 이후에 또 가속화됩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요.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은 1979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경까지는 그래도 완만하게 떨어졌어요. 한 20년 동안에 한 7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가 약 2천만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70만 명이니까 그 중에 70만 명은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20년 동안에 이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00년 7월 달에 1732명을 딱 하고 나서 2007년인데 여기 보세요. 1389명, 9만 명, 약 1400만 명이죠. 34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6년 사이에. 왜 2000년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2000년 전후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소개한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은 21세기에 우리가 등장한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환한 것이 바로 2000년이라는 수치였습니다. 자,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환했던 것이 2000년이라는 수치였었습니다. 2000년에 풍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이런 제조업체를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도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된 것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소개했었던 대학 교육의 효과성이 약화된 것도 대학 교육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육을 시키는 교육 방식도 제조업이 근간이었던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산업사에 만들어진 교육 방식이 기능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듯이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조업의 종사자가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제조업 시대 때 만들었던 교육 방식이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기존에는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고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까? 서비스로 가는 것.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농업 같은 1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분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으로 가고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로 가는 거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딱 떠오를 거예요. 서비스업의 성장하고 팽창되면은 그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제가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소환 대상으로 불러드린 게 이 서비스업입니다. 자, 제조업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요, 제조업의 일자리가요 나라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중간소득, 우리가 한 나라의 그 노동자들의 소득을 즉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눴을 때 중위 소득보다 약간 높은, 평균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소득이 이 제조업의 종사자들이 임금 수준이에요. 그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농업으로 갈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럼 대부분 서비스로 갈 텐데, 서비스가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출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환한 것이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자, 왜 대안이 아닌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서비스업에 대한 먼저 개념이나 내용을 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서비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업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 때 이게 순수한 그냥 제조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먼저 설계부터 해야 되겠죠. 제품을 처음 세상에 나올 때는 자동차라는 제품이 어떤 개념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부터 정의부터 해야 되는, 그걸 바로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개념 설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 부분입니다. 근데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이죠. 이걸 사업 서비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사람이 제공해주는 하나의 용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이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법률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계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보조 활동들, 또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입니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다 서비스라고 하죠. 이 서비스는 사업 서비스와 달리 보조 활동, 지원해주는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사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이 보조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조업 제품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동차 잘 만들려면 디자인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치 창출에 굉장히 기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 제품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 제품에 대한 개념 설계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축적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취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주로 육성했던 부분이 이 보조 활동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부분들이에요. 이런 서비스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FTA 추진할 때마다 특히 미국과 한미 FTA 추진할 때 서비스 시장 개방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렀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 부분들은 지나치게 성장하는 게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미국이 아까 200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제가 같은 시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소개해놨어요. 제조업의 종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었잖아요. 그 시기에 줄어든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서비스 부분으로 갔습니다. 940만 명 정도가 같은 시기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서비스 부분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198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금융위기 직전까지 중간 가게라고 한다면요. 미국 가게를 쫙 이렇게 순서를 매길 때 만약 1번부터 100번까지 매겼을 때 딱 중간 50번째에 있는 가게. 중간 가게에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계산한 실질 소득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2000년경에 6만 한 1,400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직전에 얼마가 들었냐? 5만 8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되게 소득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제도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가계 소득은 한 2,500달러 정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늘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시기가 바로 뭐였었어요?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서비스 일자리는 굉장히 팽창했던 시기입니다. 즉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서비스로 갔는데 가계 소득은 오히려 후퇴했다. 그렇다면은 그런 방식의 산업 재편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즉 서비스가 제조업의 출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보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나치게 성장을 하면 오히려 경제에 방해가 된다는 게요. 우리가 금융위기 겪고 나가지고 요 자료가 뭐냐면 그림이 뭐냐면요.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나온 보고서인데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가지고 왜 금융위기가 터졌을까? 이건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쪽까지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모양을 추세를 갖고 있죠. 이 X축에 있는 수치가 뭐냐면요. 한 나라 일자리 중에서 금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비중입니다. 자, 그거 이제 그 증가율이고 이쪽은 뭐냐면요. 노동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GDP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1인당 GDP의 증가율이요. 자, 어느 단계까지는 금융 부분의 종사자가 증가할수록 한 나라의 1인당 GDP도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1인당 GDP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한 3.5% 전체 고용 중에서 3.5%를 넘을 때부터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2007년 8월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되는데요. 2007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버드대가 떠오르죠. 하버드대 졸업생 중에서 한 7, 8%가요. 졸업하고 나서 금융 부문 내지는 금융부부가 관련된 분야로 진출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금융부부가 하면 돈 많이 버니까 그걸로 진출한 거예요. 금융이 그렇게 팽창을 했었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한 2배로 그러니까 팽창을 했었어요. 금융위기 직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기가 딱 터졌죠. 그게 바로 보여주는 하나의 금융 부분이 지나치게 과잉 성장하면은 오히려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적정하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과도하게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법률 시장, 의료 시장 이런 걸 막 키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률 시장 키우는 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소송 많이 하면요.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죠. 그러면 법률 서비스 시장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GDP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소송 많이 하는 게 개별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육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설 학원들이 많이 생기면은 학원 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그러면은 이 사교육시장에서 GDP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가계의 사교육비가 굉장히 증가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 서비스든 법률 서비스든 금융 서비스든 간에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적정하게만 필요한 거예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1인당 의료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의료비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 국가들이 어딘지 아세요? 저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인데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이. 의료비는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선진국보다 2배 이상 쓰면서 기대 수명은 낮다 이거예요.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별로요.
의료비 지출 많이 하는 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출만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제활동을 보조해주는 이런 지원 서비스 부분은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거기다가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가장 타격받는 부분이 서비스 부분 일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번 봐보세요. 인공지능이 변호사보다 낫다느니, 의사보다 뭐 낫다느니, 뭐 그다음에 심지어 방송국의 앵커보다도 더 낫다느니,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뉴스에서 듣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공항을 가게 되면, 일본 같은 나라 옛날에 공항을 가보게 되면, 오래된 얘기인데 자기 묵을 호텔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누굽니까? 짐 날라주시는 분들. 이게 로봇으로 대체됐습니다. 많은 호텔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 리세셔니스트를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도 다 로봇으로 대체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서비스입니다. 포터라든가 저기 수속 확인해주는 이거 다 서비스 부분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인공지능 자동화로요. 그런 점에서 제조업의 일자리 줄어드는 것을 서비스로 갔는데, 서비스 부분은 제조업에 비해서 높은 소득도 보장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도 굉장히 지금 위협받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조업 시대가 저문다고 해가지고 서비스 경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하고 서비스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가 두 번째 소환을 시킨 이유입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로 제가 소환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제가 뭘 소환했죠? 2000년이라는 수치를 소환했고요. 그 속에서 제가 제조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상을 시켰습니다. 제조업을 대신하는 자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건 서비스였기 때문에 서비스를 두 번째로 소환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제조업을, 공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플랫폼 사업의 등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서울역 같은 데를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 의미를 근데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정부도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쓰고요. 플랫폼 사업 모델을 뭐 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 관료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해봐도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 사업 등장의 배경을 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제조업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요. 제가 아까 2000년생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94년, 5년경에 이 세대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94, 5년경에 우리 생활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맨날 공기처럼 우리가 매일 소비하고 사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드디어 실생활 속에서 가능해졌습니다. 94년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막 생깁니다. 온라인 사업 모델들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는 닷컴기업이라고 했었어요. 사이트 이름들 보게 되면 .com 해가지고 하잖아요. 닷컴 기업이요. 닷컴 기업 중에 상징적인 기업이 뭐였냐면요. 95년 8월 달에 야후라는, 아마 이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야후라는 기업이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등장하자마자 야후의 기업의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엄청나게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한 거죠. 이 야후가 95년에 이제 등장하면서 닷컴 기업의 상징으로 불렸던 반면에, 야후하고 비슷한 기업이 98년에 등장합니다. 구글이 98년에 세상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하나가 돼버렸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닷컴 기업이라고 안 불러요. 이건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두 개를 왜 비교하냐면요. 닷컴 기업이 됐던 플랫폼 기업이 됐던 간에 처음에 했던 사업은 둘 다 비슷하죠. 검색 서비스업, 포털업. 그렇죠? 구글도 지금 우리 검색 서비스업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구글링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야후는 몰락해버렸고 구글은 뒤늦게 후발주로 등장했는데 그 거인을 물리치고 계속 비상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지금 선두주자가 돼 있고요. 자율주행차에서도 선두주자가 돼 있고 계속 사업이 진화를 시키고 있죠. 왜 야후는 몰락하고 구글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를 했을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 플랫폼 사업 모델과 닷컴 사업 모델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요. 닷컴 기업을 이해를 하려면은 플랫폼 기업도 결국은 우리 닷컴 기업의 연장선에 사실 있는 거라고요. 구글도 우리가 구글.com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뭔가를 이해하려면요.
야후 같은 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IT 혁명이라는 기술 혁명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죠. IT 혁명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인터라는 게 비트윈이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가 된다 이겁니다. 연결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세상을 모두 연결되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나왔던 유행했던 용어가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이제 유행했었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가능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이트 가고 싶은 데만 가잖아요. 매력을 못 느끼는 사이트는 안 가잖아요. 안 간다는 얘기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흔히 기업가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때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즉 뭐냐면 돈의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도 아주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 바로 사업가, 기업가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기업가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세상이 모든 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는 결국 우리가 세상의 돈이라든가 가치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동안에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채용을 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내가 채용을 안 한 사람들도 내 돈벌이에 활용할 수 없겠는가?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디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연결을 시키려면, 사람을 연결시키려면요, 무조건 내가 연결 요청한다고 연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익을 제공해 줘야 되죠. 서울역이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서울역에 우리가 왜 갑니까요? 서울역에 가게 되면 내가 부산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거기서 제공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편리, 편익, 이익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잘 모입니다. 자발적으로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생기죠. 서울역 가기 시작하면 음식점 많고, 사람들을 대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사업 기회로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플랫폼이란 건 뭐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 바로 이제 플랫폼인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기존의 사업 모델들은요, 어떤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사업을 했냐면요, 합리성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합리성은 이건 이제 우리가 서양 개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일본식 영어를 번역을 하면서 따오다 보니까는 합리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합리성의 의미는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학에서 이기적인 동물,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쁘게 안 봐요, 그러고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요. 그래서 합리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바뀌냐? 여기 이제 호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혜적이다 이런 말 쓰죠. 혜택을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익 공유라는 말이죠. 이익 공유요. 비즈니스 사업 모델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들은 바로 이 호혜성 원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제조업체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산업사회 때, 제조업시대 때는 자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연결을 잘 시켜야 되고요. 연결을 잘 시키려면은 상대방하고 이익을 나눠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 구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없이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요. 저 같은 연구자들은 연구 자료로요. 인쇄물들을 그 복사하러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가서 복사기 앞에서 뜨거운 열 나오는 복사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쇄물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과거 자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외국 자료들은요. 배 타고 건너오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걸리고 몇 달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구글이라는 이런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70여 개 주요 기관들에서 나오는 것을 매주 이렇게 팔로우업을 합니다. 거기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자료들을 업로드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럼 바로 PDF 파일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요. 이거 엄청나게 저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 내라고 하더라도 저는 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정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이용에 대한 혜택이요. 근데 구글이 저한테 왜 그런 이익을 그렇게 공짜로 주고 있을까요? 구글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글이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인데, 그러면 이 구글이 저한테 그렇게 이익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다 이제 모이게, 연결되게 한 거잖아요. 즉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이 플랫폼을 저는 플랫폼이라는 표현보다는
학문적으로는 디지털 생태계라는 표현을 저는 더 선호를 해요. 생태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요. 자연만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 사회도 다 생태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생물체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지는 게 생태계입니다. 그게 파괴적이지 않고 서로가 그러니까 공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생태계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면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글은 그래가 저한테 엄청난 그런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 되면 아까 서울역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장사할 거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밥 장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별거 장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자기도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띄울 수 있잖아요. 광고를요. 돈벌이 하겠다는 것보다 그걸로 비용을, 투자 비용을 뽑아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구글이 목표로 한 건 따로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구글한테 얻는 게 있다면 주는 것도 있겠죠. 저한테 뭔가 주면서 가져갈 게 없으면 구글이 괜히 좋겠어요? 제가 거기다 뭘 합니까? 검색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이 구글의 생태계가 매력적이면,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 접속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많은 사람이 접속할수록 그 플랫폼은 생태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죠. 자, 구글이 아까 검색 서비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자가 돼 있어요. 우리 이세돌 기사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대고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경인가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잖아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죠. 그럼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 선두자가 된 게 뭔가? 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 큰애가 인공지능 쪽으로 전문가고 제 친구가 미국의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동력으로 얻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은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해결돼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인 80대 초에도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었어요, 한 번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고 사그라듭니다. 왜 사그라들었냐면은 빅데이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데이터 지원이 돼야지만 실수율을 줄이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것은 실수율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게 한 2010년경입니다. 그걸 선두자가 구글이었었어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한 걸 가지고요. 구글은 그거 가지고 자율주행차 사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기계가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적이죠. 거기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기업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마존 같은 기업입니다. 전통적인 내노라는 유통업체들을 다 파산시켜버렸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발 미디어 컨텐츠 업체인데 빠르게 성장을 했죠. 구글이 이렇게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바로 빅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려니까 뭐 했어요? 호혜성의 원리, 즉 이익 공유를 통해서 해결한 거죠. 이 모델이, 사업 모델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업체들이 다 따라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의 아이콘 하게 되면은 스티브 잡스로 우리가 한때 불렸었죠. 근데 스티브 잡스의 핵심적인 혁신은 뭡니까? 아이폰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아이폰이 왜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됐어요? 앱 생태계. 그 무궁무진한 앱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했습니까? 자, 애플의 직원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애플은 뭘 제공했습니까? 앱을 만들 수 있는 OS 정도나 제공해주고, 앱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 있는 거고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지요. 기업 안에야 기껏해야 애플에 4만 몇천 명뿐이 안 돼요.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돈 벌어라. 이 기회를 제공해 준 게 바로 뭡니까? 앱스토어라는 모델이죠. 앱의 시장이죠. 아이디어를 팔아먹을 수 있는 장을 펼쳐준 거죠. 그래서 3대 7로 나눠먹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공유 모델이잖아요. 앱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아이폰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앱을 팔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애플이 미국 애플사의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한때 70%가 앱 판매에서 나왔어요. 아이폰 팔아서 나온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연구개발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율이 높지 않은데 앱은 지네들이 무슨 연구개발비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개발해 준 거잖아요. 팔리는 대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봐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이게 뭡니까? 공유 서비스 모델이죠. 하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하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이런 거죠. 얘들도 다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 돈 벌게 해주니까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럼 기회 안 주면 연결 안 돼요. 이익 안 주면요.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만드는 방식이, 이게 이제 구글이 그랬던 방식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사례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앱스토어 모델하고 우버나 에어비앤비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후자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가치가 좀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앱스토어 모델은 우리가 앱이라는 것은 앱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타격을 입힌 사업 없잖아요. 이건 새로운 상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버가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택시업, 운송 서비스업에 타격을 입혔죠. 택시 기사들 일자리 뺏고 그러죠. 에어비앤비는요. 모텔업이나 호텔업 하는 사람들 타격 입혔죠.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혁신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앱스토어 모델은 파괴적이지가 않죠. 없는 걸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면서. 그래서 가치는 여기에 더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글 모델의 그런 목표는 무엇이냐? 플랫폼 구축이에요.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 매력적인 플랫폼, 건강한 플랫폼 구축이에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왜? 왜요? 데이터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자원을 그러니까 내 자원과 연결시켜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겁니다. 연결시키려니까는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고 호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모델이요. 이건 전통적인 제조업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글 모델의 변화라는 것이 2000년 이후에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조업 별로 관심 없어 하잖아요. 저희 세대가 우리가 이제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80년대 대학 다니고 이런 세대들이요. 농업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제 친구들 지방에서 자기 아버지가 공부 안 할 거면 내려와서 농사나 지으라 그러면은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대학하고요.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비료도 인분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어렸을 때 하도 질려가지고 농사 전혀 안 하겠다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제조업에 별로 관심 없죠. 저는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 기술의 변화, 새로운 신기술에 젊은 사람들 더 관심이 많아요. 과거 기술보다도. 제조업이 그러니 홀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변화에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는요,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구글부터 해서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이런 기업들 다 관심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예요. 애플은 앱 판매가 아까 70% 차지했었어요. 전혀 다른 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공유 서비스, 신서비스 업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 말고는 다른 용어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갖다가 서비스에다 붙이는데 이건 서비스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아십니까? 자, 우버가 전통적으로 어떤 거죠? 운송 서비스업을 하는데 기존의 운송 서비스업은요, 하려면요,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기사도 있어야 돼, 고용해야 되고요. 자기 직원이 그래서 그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용역을요. 근데 우버는 사람 한 명 고용 안 하잖아요. 기사 한 명 고용 안 하고 택시 한 대 소유한 거 없잖아요. 에어비앤비도 마치죠. 자기 소유의 호텔, 모텔 하나도 없잖아요. 전통적인 서비스하고 운송 서비스나 숙박 서비스하고 전혀 다른 업종이에요. 얘들 뭡니까? 그냥 플랫폼 구성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업종인 겁니다.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업하고 제조업이 가치 창출 방식이 다르듯이 이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변화가 2000년부터 우리가 등장했는데 그래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가 조금 되셨겠죠. 이게 이제 2000년 이후의 변화의 네 번째 출발점으로 제가 소환한 이유입니다. 예, 이번 주는 네 번째로 제가 소환할 대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건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지금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6곡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을 우리가 이제 소환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이제 실감이 드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이후 시대를 데이터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경제학 책에서요, 3대 생산 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학 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데이터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원료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없는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헤매고 앉아있죠. 근데
그 수익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원료로서 데이터라는 게 새로운 게 이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의 도래를 얘기를 하는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에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사람을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확보해 갔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료로 삼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빌리티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이동성,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생활이죠. 하나는 어떤 자리에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다른 시간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이동하는 시간이 있죠. 자, 고정된 장소에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대부분은 앉아서 컴퓨터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에는 얼마 전까지는 연결이 안 됐었어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2007년경에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 했었죠? 이동 전화기를 샀었죠. 영어로는 코드리스 폰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무선 전화기 가지고는 연결은 안 됐었죠. 전화 걸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인데도 거기서 인터넷을 쓰거나 앱을 쓸 수는 없었잖아요. 이동 전화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동 전화기를 늘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처음에 유선 전화기만 쓰다가 무선 전화기 나와서 굉장히 우리 편리해졌죠. 이동하면서도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이동하는 동안에 많이 이용하는 이동 전화기를 데이터를 좀 여기서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구동도 시키고 그래서 늘상 연결시키게 좀 하자. 한 게 바로 뭡니까? 폰을 스마트화 시키는 거예요. 전화기를요.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이 이동 기기들을 해서 인터넷도 쓰게 하고 앱도 쓰게 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게 가능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스마트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이동 전화기까지는 뭐였었습니까? 전화기였어요. 전화 거는 전화기였었다고요. 근데 스마트폰을 요즘 전화 거는 기능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전통적인 전화 거는 기능은 아주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뭡니까? 데이터를 구동시키고 또 데이터를 또 그러면서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앉아있고요.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구동시키는 도구로서 제조업 제품이 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조업 제품이 매력적이 되려면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구동시키는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 돼야지만 매력적인 제조업 제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동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를 스마트화 시키자. 이게 이제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쨌든 부르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전화기처럼 스마트폰처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앱 할 수 없고, 운전하면서 인터넷 할 수 없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가야 돼요.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자동차 사업에서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자율주행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한 패키지로 묶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가, 기후 문제가 가다 보니까 친환경차가 거기에 좀 이제 덧붙여질 것 뿐입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변화가요, 지금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것은 내연기관에 기초한 완성차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완성차를 만드는 세계 빅 메이저들이 다 이제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 안 하겠다 그래요. 접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차량 공유 서비스는요, 전통적인 사고로 생각하면은 일종의 렌틀카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차 빌려주고 가는 거죠. 렌틀카 사업은 돈 많이 못 버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완성차 판매보다 훨씬 더 돈을 못 버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렌틀카 사업이 아닙니다. 타다처럼 렌틀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쓰려면은 자율주행차가 돼야 된다는 거 쉽게 이해되시죠?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인공지능 기술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5G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운전할 때는 자기가 순간 제어도 할 수 있지만은 자동차가 스스로가 자기가 제어하고 그러려면은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4G하고 5G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방송국에서 있는 손석희 앵커가
현장에 있는 기자를, 김아무개 기자를 불렀어요. 이걸 연결하려고요.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연결 안 되죠. 끊김 현상이 있죠.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이 이어지죠. 예를 들어 통신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5G는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G 기술이 자율주행차는 필수적인 거예요. 순간 제어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G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한 패키지로 돌아가는 게 잠시 후에 삼성전자의 사업을 제가 소개하면서 소개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갈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구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인공지능 기술에서 지금 선두자가 구글인데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었어요? 빅데이터 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플랫폼,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의미가 이제 와닿을 겁니다. 자, 차량 공유 서비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많은 대부분 국민들이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 갖고 계시는데 그 차량을 그 가족들만 쓰지요. 그럼 그 가족들만 쓰게 되면은 그 차에서 인터넷도 하고 앱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의 데이터만 남는 거잖아요. 흔적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한 자동차를 공유 서비스로 하게 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수백 배, 수천 배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목적은 아까 우버가 앞에서 우버 소개했듯이 우버도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다. 데이터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플랫폼 사업 모델의 기본적인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원료로서 데이터를 주목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깐 좀 빗나간 얘기지만은 우버가 2009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 우버가 한 번도 영업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계속 손실을 보는 기업이에요. 작년에 한때 어떤 얘기 했으냐면 우버가 올해 상장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상장하게 되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GM, 포드, 크라이슬러 세 개의 기업을 합친 것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클 거라고 이렇게 막 됐었어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수익성이고요. 수익은 지금 현재 좀 못 내더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으면 기업 가치는 높지요. 우버는 그런 문제야. 현재 돈은 못 벌어요. 예?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해 준 거예요? 성장 가능성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럼 성장 가능성의 원천이 뭐냐? 우버가 전 세계에 한 65개 국가에 이렇게 이상하게 진출을 했어요. 가입자들, 데이터를 확보한 거예요. 방대한 데이터를요. 그걸 가지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해 준 거예요. 저 데이터 가지고 앞으로 돈 엄청 벌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 플랫폼 사업 모델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빌리티의 스마트화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빅데이터 확보가 데이터 확보는 플랫폼으로 가능한 것이고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면은 플랫폼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조건이 바로 이제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바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이 자체는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렌트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라 이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요. 전기차가 나온 것도 있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의 발달로요.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이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이 해외 자동차 업계에서 시장의 포화가 2025년경에 도달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해 저는 이미 도달한 걸로 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00만 대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가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엄청 뒷받침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지가 필요할 때 차를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둘째, 비용이 훨씬 적어요. 자동차를 소유해가지고 살 때 가격이든 유지 비용이든 세금 내고 이런 거 포함보다 훨씬 싸요. 셋째, 대도시는 자동차 주차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젊은 사람들 볼 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대도시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핵심 제조업체예요. 근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업체들도 엄청나게 거기에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중소기업들 엄청 많은 데가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요.
자동차 껍데기만 철판인 거고 안에는 전부 다 전자 장치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차는 요새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개나 소나 다 만든다 그래요. 예를 들면 과거의 자동차는 엔진, 내연기관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자동차 만드는데 이제 내연기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배터리만 뒷받침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전기차로 바뀌고 더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사업 재편에 되는 겁니다. 반면에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뒤쳐져 있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얼마 전에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 변화를 지금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에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사실상 이제 은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세운 표방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를 지향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요. 이재용 부회장이요. 실질적인 어쨌든 간에 총수안이에요. 작년 8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미래 신사업으로 4가지를 발표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2010년에 5개 신사업을 발표했었어요. 2010년이고 작년이 2018년이니까 8년 만에 다시 발표한 건데 재정립한다고는 표현을 썼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한 거 다 폐기하고 새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별로 성과가 안 나온 거죠. 4개를 뭘 했냐면 첫 번째 AI 인공지능, 두 번째 5G, 세 번째 전장, 네 번째 바이오. 제가 볼 때 바이오 별로 의미 없고요. 이 3가지가 이겁니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AI하고 5G하고 전장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장입니다. 전장. 전장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거 참 우리나라는 이제 이 표현을 이게 뭐냐면요. 전자장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장치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텐데 전자라니까 이게 무슨 뭐 탱크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전장 사업에 제일 먼저 뛰어들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뛰어들었습니까? 허만 카돈이라고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피커라든가 앰프 좋은 거 갖고 싶어 하죠. 스피커 중에 JBL이라고 있습니다. 앰프도 허만 카돈 제품 굉장히 선호되는 제품이에요. 이 회사를 10억 달러 이상 주고 이걸 매입을 했었어요. 자동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알고서는 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로 뛰어드는 거예요. 5G 통신이야 원래 하던 업체니까 통신업체니까 삼성전자예요. 자, 그다음에 AI를 뛰어들었어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 뛰어들어가지고 뛰어들면서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 뭐였었죠? 삼성전자에 빅스비라고 있었죠. 빅스비. 네? 삼성전자가 내놓은. 근데 빅스비 잘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별로 요새 안 쓰니까 그렇죠. 왜 안 씁니까? 구글의 어시스턴트라든가 애플의 시리라든가 이런 게 더 매력적이니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빅스비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얼마 투자한 건지 아세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유명한 비브랩스라고요. 그 기업을 엄청난 돈 주고 인수해서 그나마 그것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쓰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안 쓰여지고 있냐?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혈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요. 해외 나가면서 AI 기술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가장 지금 핵심 저걸로 하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분야에 뛰어든다 그러니까는 하나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반응이 나왔냐면은 너무 늦었다. 그런데 저는 늦은 건 괜찮다. 우리나라 기업들 늦게 출발해도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능력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간 건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격하는 방식이 너무 저는 후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 때 제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애플하고 저는 경쟁자가 됐잖아요. 근데 애플이 앱 생태계를 아까 구축했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보고서는 자기들도 앱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추적에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별로 좀 만족스러운 성과가 안 나왔죠. 근데 애플의 아이폰을 보면서 자신들도 쉽게 쫓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초기에 우리나라 인기 어플 개발자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인기 어플 개발자들을 한 40몇 명을 채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채용을 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그 인기 어플 개발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어플 개발에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은 그 40몇 명이 개발해봤자 그 몇 개나 앱을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업 바깥에 있는 지구상에 70억 명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했어요. 그러면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40몇 명하고 예? 수십억 명이 쏟아내는 저거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고 안드로이드 앱을 그냥 이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AI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왜 그러냐면요. 자, AI를 초창기에 쫓아가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하는 거 이해해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AI가 발달하려면은 앞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빅데이터 확보가 이게 전제 조건이라 했잖아요. AI 기술은 계속해서 지금 진화 중입니다. AI 기술이 안정적으로 거되려면은 빅데이터가 안정적인 공급 틀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려면은 자신이 매력적인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공급돼주고, 저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야지만이 데이터가 끊임없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데이터들이요. 그거 가지고 AI 기술을 계속 발달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일 있습니까?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1년 내내 들여다보지 않는데, 저것도 1년 내내 들여다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디지털 생태 플랫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 아세요, 이제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런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전환해 적응에 실패한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홈페이지에 누가 접속합니까? 예? 구글처럼 접속 안 하잖아요. 구글은 우리가 늘상 접속하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가 플랫폼으로 변신 못하면서 AI 기술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이 개발한 AI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 나오게 되면 그 새로운 기술 개발한 업체 또 인수해야 돼요. 이러는 건데.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키죠. 예,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앱 생태계를 구축을 못한 거랑 뭐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한다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업을 구축을 못하는 거나 플랫폼을 구축 못하는 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의 현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키는데 왜 시켰냐? 플랫폼 만들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주제에 이제 안으로 좀 약간 들어오는 기분이 들지요. 이제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하나 남았지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를 남은 시간에 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소환할 용어는요, 본질인 솔루션을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인데,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이제 의미가 좀 이제 전달이 됐겠죠. 솔루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솔루션 하게 되면 우리가 해법, 해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생태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등장했다 그랬어요? 이걸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새로운 이제 생산 요소, 데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세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세계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김범수 회장, 카카오 만든 김범수 회장이 지난 10월 달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DT 시대가 왔다. 앞으로 10년 데이터가 돈 번다. 데이터가 돈 번다 이거예요. 이 DT가 뭐냐면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기술이요. 여기 얘기했듯이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지금 보게 되면 IT 비즈니스에서, 정보기술 비즈니스에서 DT 비즈니스로, 데이터 기술 비즈니스의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날 중앙일보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DT 시대는요, 구글이 도래하면서 이미 전개된 거예요. 98년도에. 근데 2019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든 김범수 회장이 새삼스럽게 무슨 DT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DT는 이미 도래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만개를 하고 앉아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앞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소개했듯이 김범수 회장조차도 지금 새삼스럽게 DT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DT라는 뜻인가 하지만은 저 같은 전문가한테는 참 안쓰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만큼 이제 우리가 사업가들도 이 데이터에 주목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원유에 비교합니다. 크루드 오일이요. 원유는 뭡니까? 원유를 우리가 바로 쓸 수 없죠.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부어올 수 없잖아요, 원유를요. 그건 뭡니까? 정제를 해야 되죠. 추출을 해야 돼요. 그 불필요한 것들 다 빼고, 그렇죠?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즉,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돈은 아니에요.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를 정제시키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정제의 중요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최근에 이제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체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추인데 미국이 2000년경부터 제조업의 종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 공백을 메워준 애들이 누구였었어요? 플랫폼 사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메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었죠. 2013년 1월 되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2배까지 이렇게 치솟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평균적으로 상승한 게 다우지수할 때 한 94% 올라간 거예요. 배 정도 올라갔다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 플랫폼 사업 모델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68%, 같은 기간에 애플도 256%, 아마존은 657%, 넷플릭스는 1529%, 구글도 200, 얘네들이 주로 주도한 거예요. 주가 상승을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젊은 사람들 특히요.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얘네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요. 지난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4번이나 인상하면서 작년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주가가 대폭락했었습니다. 한 23,000대까지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연준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죠. 내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지금 뭐 이제 저 3만 선까지 바라본다는 이렇게 가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5% 지난해 정점 대비해가지고 나스닥 한 7%, S&P도 한 8%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7.4%, 뭐 애플만 빼놓고요. 아마존은 11%, 넷플릭스는 23% 감소하고 얘네들만 헤매고 앉아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다들 막 지금 막 이렇게 상승하고 앉아 있는데 이 한때 이렇게 주도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2018년 10월 12일이 비즈니스계는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날로서 기록될 만한 날인데요. 우리가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한때 애플 다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넘은 기업이 지금 애플이 있고 MS가 좀 이제 가끔 오르고 이제 그러는데 그 아마존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8,000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앉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10월 12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아마존은 전통적인 유통업체들 다 무너뜨리고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아마존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월마트하고 비교해보면요. 월마트가 영업이익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주가는 월마트보다 아마존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유통업에 미국 유통업을 상징하는 유통업이 뭔지 아세요? 유통업체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미국 문화의 선물이에요. 백화점은 무슨 뜻입니까? 일백백자에다가 화물할 때 화자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물건을 다 취급하는 어떤 가게라 이거예요. 백화점이라는 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산해 살고 있다 보니까 한 번 가서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백화점입니다. 요즘은 백화점이 굉장히 고급 제품 파는 걸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식되어 있지만은 백화점은 미국의 소비 문화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상징하는 백화점, 시얼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중저가 상품의 유통업체로 전국적인 유통업, 가장 큰 유통업체로 K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마트도 그걸 본따가지고 있는데 이 K맛을 시얼스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공용 유통업체가 된 거죠. 근데 그게 파산을 했어요. 작년 10월 12일 날에요. 그 엄청난 기업이에요.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백화점이요. 그때 미국의 소위 말해서 현장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드디어 아마존이 유통업계의 황제로 등극했다. 미국의 그러니까 20세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완전히 시얼스는 20세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황제로 등극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국내에서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마존의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다. 전 정반대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 아마존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유통업체라는 것은 아마존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사업이잖아요. 유통업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보이는 적을 물리친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장착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보이는 적을 다 없앴어요. 없애면 우리는 그냥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돈만 벌면 되겠지 하지만요. 아니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작년보다 올해 돈 더 많이 벌어주길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벌어주길 바라고 그렇죠? 돈이란 건 끝없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존한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통적인 자기의 경쟁자는 다 물리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타이밍이 묘하게 10월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아마존이 인공지능 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낙제점을 받았어요. 아마존의 실력이 저 정도뿐이 안 되는가 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이 저러는 걸 보니까는, 자, 우버 같은 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이, 쟤네들이 데이터를 엄청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것까지는 참 멋들어지게 잘 아주 그냥 섹시하게 나갔는데, 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쟤네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까 했잖아요. 데이터는 원유지 돈 자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쟤네들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최근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난해부터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수준이 안 좋죠. 반도체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강 국면에 대해서 그런 거다 그러는데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번에 반도체 경기 후퇴는요. 얘네들이 관련돼 있어요. 얘네들이 주로 뭡니까? 반도체의 큰 손들이에요. 소비자들이에요. 얘네들이요. 데이터 처리하는 애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앉아있으니까 새로운 국면인 거예요. 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는 그 자체가 돈은 아니라 이거예요. 플랫폼을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저기저기 했는데 진검승부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변하는지 그걸 분석해내고 사람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진검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까지 구축하고 저 인공지능 기술까지 발전시켰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검승부. 그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 뭡니까? 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들.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건 시장이 다 포화돼 버렸기 때문에 별로 거기서 수익이 안 나와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솔루션이죠, 뭐. 솔루션의 의미는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플랫폼까지도 제대로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하고 그렇게 미중 갈등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인공지능 기술에서 유일하게 미국한테 맞짱을 뜨는 게 중국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발달하려면은 인공지능 기술하고 5G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술이요. 5G는 중국의 화웨이라는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5G 통신은 이미 그러니까 다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하고 맞짱을 뜬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은 모방을까지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의 우리가 플랫폼 사업의 현황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려면요. 미국의 구글에 비교되는 중국 기업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이두라는 기업 있죠. 검색 서비스 업체, 바이두. 미국의 아마존에 비교되는 알리바바 있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 그 다음에 미국의 페이스북에 대비되는 뭐가 있습니까? 텐센트 있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 보게 되면요. 미국의 아마존은 미국 사람이 주요 고객일 테니까 아무래도 뭐 해외 고객도 있겠지만은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14억 명에 기반한 플랫폼인 거예요. 데이터의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데이터 양을 가지고 얘는 쫓아간 거예요. 인공지능 능력이죠. 데이터 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실험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쫓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은 통제사회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짓까지 하고 앉아있냐. 스마트폰 이런 거 개통하려면은 애들 이제 얼굴 안면 인식 저거까지 한다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데이터 확보하기 한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요. 얘는 정부 주도니까요. 그래가지고 플랫폼까지 구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떠냐. 기업들이 데이터가 좋은 건 아는데 자기 자신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만들 생각 안 하고 정부한테 공공기관 데이터 사용하게 해달라고 징징거리죠. 규제 풀어달라고.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공공기관 데이터가 뭡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사용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더군다나 사생활보호도 잘 안 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 굉장히 꺼림칙하죠. 근데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투자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지, 정부한테 공공기관 데이터 내놓으라고 막 징징거리는 나라도 없어요. 중국이나 미국, 중국조차도 심지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요. 이 데이터 혁명으로 인해서 데이터 경제가 도래했지만은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지금 방점이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솔루션 찾는 데 있어서 지금 정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 정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지막 꼭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5번째 꼭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개인이나 혹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기업이나 한 나라의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화두인 거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 흐름에 따른다면은 플랫폼 사업 모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플랫폼 사업 모델을 하려고 하면은 이익 공유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솔루션을 찾는 거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하지 못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처럼 저렇게 몰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이었어요.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의 위기예요. 자동차 산업 앞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지금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자, GM이 2013년도에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지난 2017년도에 군산에서 한국GM 철수했잖아요. 그 예고된 것이었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2014, 15년도에 3년 내지 5년 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위기 온다고 했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정치인들이요.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은 곧 동물들은요 미리 다 대피해 높은 데로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거 알거든요. 바다에서 지진 나면은. 근데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요, 정보가 부족한, 바다에서 지진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국민들은 정치인들 정보만 믿고 있다가 정부가 제대로 안 알려주다 보니까 쓰나미가 얼굴 덮치고 나가지고 우왕좌왕들 막 대피하고 막 이제 이런 많은 피해를 야기하죠. 우리나라 군산에서 한국GM 철수한 것도 예고된 게 2013년도에 미국 GM이 전성차 사업을 접고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로 바꾸겠다고 사업 재편 방향을 발표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유럽에서 자기 계열사회들을 다 매각합니다. 철수하는 거예요. 다 매각하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동남아에서, 러시아에서 다 정리했죠.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한국GM은 국내 시장 목표로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력은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생산 기지예요. 근데 유럽에서 철수까지 했는데 중국만 남겨두고 지금 다 지금 정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처럼요. 자, 반도체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지금 들었죠. 반도체 이 수요가 지금 줄어드는 하나 이유 중에 하나도요. 우리나라 3대 핵심 주력 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건데 조선업은 이미 상처받았고 그렇죠? 상당히 지금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소위 말해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목표로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에 가면서요. 혁신 성장을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쓰는지 아세요? DNA라는 D가 뭐냐? 데이터, N이 네트워크, A가 뭐냐? 인공지능의 약자. 오늘 제 얘기 들으니까 좀 이제 낯설지가 않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와닿죠. 문제는 그러려면은 지금 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과연 저걸 이해하고 있을까? 반추해 보면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구호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얘기했는데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4년 내내 헤매다가 그래서 창조경제가 뭐냐는 얘기가 4년 내내 얘기 나오다가 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저는 산업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 갖고 연구한 사람인데 산업정책에 성공하려면요.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플랫폼을 육성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니까요. 그렇죠? 농업하고 제조업이 틀리듯이 제조업하고 플랫폼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막 창업하라, 벤처 창업하라 막 그러는데 그것도 플랫폼 사업 방식으로 창업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얼마나 이해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1차하고 2차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쉽게 얘기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준 기술혁명이 있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나가지고 중화학공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는 정치체제 바뀌었죠. 귀족이 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로 바뀌었죠. 경제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연경제라는 데에서 자본주의라는 걸로 바뀌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사회 편의 인력을 만들려다 보니까 교육 방식도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단순하게 몇 개의 산업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라면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과 20세기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바뀐 거 없잖아요. 대의민주주의 바뀐 거 없잖아요. 새로운 중화학공업이라는 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혁명이 있고 사회 전체의 기반을 바꿔야 되는 이런 기술혁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1차와 비교되냐? 2차와 비교되냐?
이 판단부터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차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그랬죠. 가치 창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이익을 그러려니까 공유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과 공유로 하는 걸로. 그동안의 산업사회는 뭡니까? 경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혼자 소유하는 사유라든가,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키워드가 지금은 경쟁보다는 협력, 사유보다는 공유가 가치 창출의 원리로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합리성보다는 호혜성.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6번째 소환한 것은요, 이 인간형이 바뀌어야 된다 해서 공감형 인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이제 인문학자나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합니다. 근데 호모 이코노미스라는 건 뭐냐면요, 경제적 동물이다 이거예요. 경제적 동물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극대화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는 호모 이코노미커스 인간형보다는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이타자리 인간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이제 표현하면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이렇게. 이타자리가 무슨 뜻입니까? 타인의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까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 모델이 바로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돈 벌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2차자리 인간이니까. 그럼 호모 엠파티쿠스는 뭐냐? 엠파티쿠스는요, 영어에서 엠퍼시라는 단어 있죠. 공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공감할 줄 아는 인간. 이 한자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공자에다가 느낄 감자 해가지고요. 상대방과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게 공감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형이 돼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요즘 소통, 누구나 다 지금 소통 강조하고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겠냐고요.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확보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성실하게 하고 기업도 자기 혼자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혼자만 잘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데이터가 중요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요, 직원을 뽑을 때 조건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을 그 직원이 들어와서, 기업에 들어와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혼자 잘하는 놈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흥미가 간 거 이유는요, 구글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원하면 내가 구글 입사시까지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구글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한다 이거.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입사시키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오래 못 버틴다. 예, 한국 교육 받은 애들은 구글 같은 데서 적응하기 힘들다. 구글 같은 데 입사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글 기업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게 뭐예요? 데이터라는 엄청난 데이터 확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줘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찾아내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변하는지 분석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낼 뿐만 아니라 찾아냈으면은 그 원하는 거를 만들어낼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원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그들이 하던 사업은 기존 직원이 만드는 거고, 새 직원은 새로운 것을 해주는데 기업에선 데이터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그러려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사람들이 못 봤던 거를,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손바닥을 맨날 손을 여기만 봐가지고 이 모습만 떠올라요. 근데 이쪽도 손의 모습이잖아요. 이쪽을 보려면 다르게 봐야 되죠. 다른 각도에서 봐야지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의 로고가 여러분들 아시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다르게 생각해야지 새로운 게 보이죠. 그래서 새로운 거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냐? 자기 일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깊이 빠지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자기 일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일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린다 이거. 자기 업무에 대해서요. 흥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서 그 생각 빠져 있고, 밥 먹으면서 그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은요, 자율근무제가 가능해요. 근무 시간을 9시, 6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율근무제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못합니다. 안 된다고.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근데 변하는 기술을 자기가 관심 있는 업무를 하게 있으면 그 기술도 관심이 있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에 어떤 기술이 가는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관심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쪽 분야에 발생하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이쪽은요, 기술 전문가, 엔지니어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굳이 네가 기술의 엔지니어일 필요는 없다. 단지 뭐냐면 세상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알라 이거예요. 그 기술은 갖다 쓰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꼭 그 기술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흥미가 강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기술은 우리 얼마 전부터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 이런 말도 많이 유행어처럼 썼죠. 기존에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진행됐던 것이 이제는 상호 이제 섞이면서 기술의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성을 지난 2000년대 이후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기술을 혼자서 다 알기가 힘들어요. 2000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요. 21세기 인간형은 어떻게 된다. 막 2000년대가 전개되니까 막 그때 한때 그런 유행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랬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간이 아니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즘식으로 비유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박사학위 한 10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것처럼 미술, 건축, 뭐 과학, 뭐 모르는 게 없는 이런 천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박사학위 하나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걸 10몇 개 따르면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멀티플레이어, 축구를 골키퍼부터 센터포드까지 다 잘하면 좋죠. 멋있죠. 근데 어떻게 다 잘해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다양한 분야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기술이 융합화, 복합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연결과 협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런 역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 미국 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이 사회적 기술을 강조합니다. 소셜 스킬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스킬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숙련도, 노동력을 측정하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스킬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 소셜이라는 말이 돼요. 사회적인. 이게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죠. 왜? 이게 필요하니까. 혼자서 못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소셜 스킬을 가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4개의 C가 그러니까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C가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창의성, 요 크리티컬 소트, 비판적 사고죠. 이 두 개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창조성이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술인들, 문학인들만 이렇게 가는 걸로 아는데 이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어. 그럼 그 사람도 창조적인 혁신가잖아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걸 가죠. 그 다음에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소통이죠. 코어포레이션, 협력이죠. 이건 뭡니까? 이거 두 번째하고 같은 거잖아요. 문제 해결. 소셜 스킬의 뜻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미국 학자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소통이. 소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이 돼야지 소통하지. 공감 안 되는 인간하고 관계 지속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을 봐보세요.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을 구글에 입사시켜도 오래 못 버틴다는 얘기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협력보다는 경쟁. 우리나라 왕따 문화가 예고합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 현장에서 협력이라든가 이런 소통 이런 걸 강조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면 왕따 문화 없어진다고 봐요. 함께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왕따는 한 명을 고립시켜가지고 완전히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기업 조직 문화에서 똑같아요. 팀을 만들어 놓고 팀 만들어 놓으라는 이유가 같이 협력하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기가 높은 평가 받으면 자기가 안 되니까. 우리 교육과 현실을 보게 되면요. 제가 그 2000년대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본의 그 배틀로얄이라는 거 나온 거 있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고등학생입니까? 무인도 갖다 놓고서 살아남게 하게 서로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죽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교육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창조산업 육성하다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가 일본도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키니까는 거기서 이런 인간이 나올 수가 없죠. 배틀로얄형 인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쟁이라든가 사회 이론 속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건 자율이 아니라 자유였었죠. 자유요. 자유하고 자유는 틀립니다. 자유는 말 그대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깨트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근데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호혜성이 우리가 중요한 원리로 됐어요. 나만 이익 챙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요. 지속이 안 되지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너희들 사회 나가가지고 해외 사람들하고 많이 바이어도 만날 이런 기회도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지금 업무상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내가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약간 거짓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제발 그런 짓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 세상이 너무너무 가까워져 버렸다. 네 인생 망치는 거니까는 그렇게 했다가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꽤 오래전으로 기억하는데 200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링크라는 책이 한번 그 MIT 교수가 해서 번역해 나온 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 놓고 나서도 연결되는데 몇 단계를 거치면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런 실험을 했는데 평균 그 당시 한 6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바마하고 연결하는데 몇 단계가 필요할 것 같냐? 학생들 물어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하는데 몇 단계 필요할 것 같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건 2단계면 된다. 나 거치면 바로 될 수 있다. 오바마하면 몇 단계 거치면 될 것 같냐? 제가 그래요. 몇 단계 거치면 감이 안 오죠. 감이 어떻게 연결이 돼? 근데 내가 볼 때 4단계면 된다. 나하고 연결되는 되셨지? 미국에 변호사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오바마 캠프에서 그랬다. 세상이 의외로 가깝다 이거예요. 의외로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연결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것만 챙기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과 같이 공존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자율입니다. 자유는 경쟁하고 맞는 것이고요. 자기 혼자 저걸 챙기는 거죠. 경쟁이라는 것이요. 협력은 자유라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정치 질서, 경제 패러다임도 다 바뀌고 있처럼 이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니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형부터 다 이게 바뀌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인간이 돼야지만이 아까 얘기했듯이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인재들을 찾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글쎄 우리 현실은 여기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카카오 택시다, 타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혹평을 해요. 뭐라고 혹평을 하냐면 이거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카카오 택시가 나올 때 지금은 이제 사업하려다 보니까 방향을 바꿨지만은 우버 모델을 모방을 했어요. 우버 모델이 뭡니까? 거기 수입 중에 20% 서비스 수수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버는 사실 뭘 얻기 위해서 간 겁니까? 데이터 얻어가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데이터도 다 지 혼자 독점해서 쓰면서 돈까지 일부 다른 사람이 노동력까지 만들어낸 거 가지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버는 2009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버는 제가 볼 때 낡은 플랫폼 모델이에요. 지속 불가능한 플랫폼 모델이에요. 그 우버의 약점을 그래가지고 새롭게 나온 대안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모델이 뭐가 있냐면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라주주라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주주라는 토큰을 발행합니다. 암호화폐만 쓰게 돼 있어요.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요.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 공유를 합니다. 우버는 데이터 독점하잖아요. 지네들이요. 거기다가 서비스 수수료를 안 받아요. 20%를 안 뜯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0%만큼의 그 수익 중에 20%가 기사나 이용하는 고객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버라는 플랫폼하고 라주주라는 플랫폼하고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라주주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럼 라주주가 플랫폼이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게 되면은 라주주에서 발행한 주주라는 토큰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주라는 토큰을 만약에 기사가 받은 다음에 그걸 환전해가지고 자기가 현금화 시킬 수도 있지만은 보유하고 있으면은 라주주라는 플랫폼이 매력적으로 돼가지고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도 올라서 더 이익 공유 방식이죠.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려면은 이익 공유가 정신이 철저하게 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플랫폼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타다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어떻습니까?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갈등을 그럼 유발되죠. 그래가지고 카카오 택시 처음에 갈 때 어땠습니까? 출퇴근 시간 2시간씩만 이렇게 막 방안도 나왔었잖아요. 하루 온종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인구가 작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출퇴근 시간 2시간 해가지고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겠냐 이거예요. 카카오 택시가 타다가 하려면은 자기들은 플랫폼 사업을 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 그러니까 뭐 타다처럼 하는 것은 그건 운송 서비스 변형된 콜택시 업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또 택시업들 운송 서비스라는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앉아있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 운송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기존의 운송 서비스 들어가는 거, 소위 택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거기 뛰어 들어간 건데 뭘 새로운 걸 창출한 거냐 이거예요. 과거의 재벌 기업들하고 다르려면은 좀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혁신인 거죠. 이게 이제 모빌리티 사업의 진정한 본질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공유에 대한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정치계는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것인데 죽겠다는 사람들, 아우성 치는 사람들 그 목소리 외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외면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전이 안 되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운송 서비스업 정도로 해가지고 돈 벌겠다면은 거기다 혁신이라는 말을 걸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은 지금 데이터 경제 천병인 거예요. 데이터 경제 천병은 뭐냐면 이 공유, 협력, 이 정신이 거기에 없다면은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면은 데이터 혁명은 기대하기 힘들어져요.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매력적인 플랫폼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데이터나 달라고 하면 징징거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가 첫 화두로 던진 이유는 지금 이게 커다란 지금 변화의 방향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다 보니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좀 우리도 하루빨리 좀 진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